부산광역시 음악협회와 국제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부산 클래식음악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다 자담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부산음악협회의 김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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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 이후 생겨난 온라인 공연과 비대면 예술교육의 장단점과 또 그 전망을 주제로 부산의 공연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 직면한 현안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 자담회는 부산광역시 음악협회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 송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관심 보여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동의대학교 윤상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경성대학교 김원명 교수님. 필로아트랩 대표 이지훈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영화의 전당 공연예술팀장 서승우 팀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 한 4개월간 지금 이어진 우리 사회적 거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생활 속의 거리 운동을 지속으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지금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생겨난 온라인 공연,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현장에서 겪으신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 뵙고 있는데요. 먼저 공연장이나 아니면 예술 분야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가장 컸는지 이지훈 박사님 먼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박사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총괄자 해주시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저는 영화의 전당에서 이제 이지훈의 시네필로라는 그 영화 인문학 프로그램을 몇 년째 계속 진행을 하고 해왔는데요. 1월 말을 끝으로 그동안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전혀 행사를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새로 이제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제가 부산문화재단의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다양한 지금 예술계 분들과 만나서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술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공적 지원은 또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도 오늘 함께 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영화의 전당의 네. 서승우 팀장님. 네, 저는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전혀 준비가 없다가 사실은 부산 지역 공연계뿐만 아니고 전국의 공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시급이라고 하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미정유의 이 사태가 이렇게 길게 될지도 몰랐고 그냥 전염병이 잠시 왔다가 갈 줄 알았고 백신이 곧 개발될 줄 알았다가 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자주 얘기되던 것들을 바로 그냥 쑥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를 좀 겪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원래 공연계가 1월, 2월은 또 비수기이기도 하고 다 이제 지원금 신청을 하고 실제 지역에서는 공연이 좀 뜸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욱더 코로나가 나도 뭐 곧 괜찮아지겠지. 어차피 우리가 움직이는 시기가 4월, 5월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아지면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공연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2월 23일 그 즈음에 코로나가 국가 재난 형태로 바뀌면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저희 공연장은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특히 영화의 전당은 공연장, 영화관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맞이할 수가 없고 문을 닫고 한 2개월 정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했고 관객들도 오지도 못했고 그 관객들은 다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광안리 백식사장에서 놀고 있었고 공연장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관객을 만날 수도 없다 보니까 그 배우와 또 연주자들이 참 많이 외로웠던 시기를 겪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오픈을 하면서 지그재그 거리두기를 두고 공연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또 객석에 꽉 채우지는 못했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자리를 띄워서 공연을 진행을 하다 보니 상업 공연의 경우에는 매진된 공연의 경우에는 이제 연기를 한다든지 또 뭐 10월로 또 이렇게 다시 잠정 뭐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생기가 적고요. 그러다가 영화의 전당에서는 그 지난 5월 달 처음으로 마티네 콘서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6월 9일이죠. 김정원 씨 피아니스트 공연을 했는데 그분이 공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월 중에 당신이 공연을 했는데 무관중 공연을 했을 때 텅 빈 객석을 바라보고 연주를 하니까 너무 무서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실 연주자가 객석에 사람 관객 없이 연주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은 어쨌든 백신을 기다리면서 공연장이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네. 공연장 저도 이제 무관중 공연을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은 그 공연장의 연주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현장감과 또 같이 이제 공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시간에 중요한 부분인데 윤상훈 교수님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공연을 많이 하시니까 어떠셨나요?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시면서. 저는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계획되어 있던 공연들이 미뤄지면서 이제 가을로 넘어간 것도 있고 몇몇 공연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연에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무관중 공연도 하나 해봤고 그다음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2번 공연을 했고 이제 다음 달에 또 공연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관중 공연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는 다행히 지휘자라서 무대를 객석을 등지니까 네. 뭐 무섭다기보다는 좀 외로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연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그 오페라 아리아의 밤이었었는데 그 노래를 하신 분들은 정말 좀 약간 황당한 느낌이라고 할까 좀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이제 관객들을 모시고 한 칸씩 이렇게 뛰어 앉았죠. 한 칸씩 뛰어 앉아서 공연을 했는데 그날 무대 감독님이 아주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올 들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관객을 부산문화회관 중국장에 있었는데 역시 그래서 이 공연의 형태는 관객과 함께 해야 뭔가 흥이 나고 힘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지금 예술교육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온라인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인문교육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김원민 교수님. 네,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지금 방금까지 이제 공연 현장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는데, 저도 대학 음악 교육 현장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게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한 교육 내용이 있고 거의 불가능한 교육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음악 교육 같은 경우는 실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교육 내용이고, 그래서 그 실기 교육은 거의 피폐 상황이라고 봐야죠. 최근에 와서 학기 말이 되면서 실기 교육은 최소한의 대면 수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도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방역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학생들이 연습실을 사용을 하고 또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이런 제한된 대면 수업의 형태로 건건히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 장기화된다면은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온라인의 어떤 그 교육 컨텐츠가 좀 질이 떨어진다는 걸로 인해서 반발이 또 심해지고 또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또 이 코로나의 그 확산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 또 대면 수업을 한다고 또 반발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교육계도 굉장히 혼란이 심하고 또 공연장은 공연장대로 상반기에 대관 수익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또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진짜 온라인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각 공연장마다. 부산문화회관이 이제 부산에서는 이제 먼저 170 콘서트를 통해서 기존에 부산시립예술단이 있으니까 그분들 모시고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5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서비스를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뭐 저희 영화의 전당도 마찬가지고 해운대 문예관 등등등에서는 과거에 찍었던 녹화했던 공연을 또 서비스로 또 올렸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영화를 자주 보고 또 요즘 뭐 유튜브가 워낙 또 잘 석행을 하는데 화질이 좋고 퀄리티 높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 비교가 되다 보니까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록만 하고 그것을 그냥 한번 보여주면 또 끝으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온라인 공연을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수고스럽게 노력을 해야 되고 좋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잘 아시겠지만 실제 그 예술의 전당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기록용으로 아주 퀄리티 높은 공연을 또 제작을 해왔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각광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박수도 받았죠. 근데 실제 이게 이제 온라인 공연은 오프라인 공연 홍보를 위해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영국의 내셔널 시어터에서도 이제 엔티 라이브로 또 공연을 하고 그것을 영화관을 통해서 상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어 왔었고 유료 공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은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정말 공연장마다 잘된 아주 고가의 영상 장비를 갖추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서 송출을 해야 그나마 그것도 관객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다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의 그 사이트 같은 경우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그 유료화해서 온라인 공연을 송출을 하고 있고 네. 세계 전 세계인들이 온라인으로 그 공연을 구매를 해서 공연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또 다른 공연 문화를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고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연주자 입장에서 또 그런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되면 부익부 빈익빈 연주자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네. 같은 현장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좋은 연주 퀄리티가 있는 공연은 또 유료로도 감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증가할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좋은 네. 연주자들을 근데 만날 수 있는. 그런 게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는 않아요. 그 자극이 될 수 네.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긍정적 측면보다는 더 좀 비관적인 측면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아까도 잠깐 서성우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음악회를 촬영을 한다는 것이 네. 그것도 이제 촬영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그 화질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왜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를 촬영을 하면은 그 외국의 선진 오케스트라의 그 온라인 그 생산물들 보면 어떤 파트가 예를 클라리넷 파트가 나올 때 클라리넷 딱 비추고 그냥 뭐 또 하프가 나올 때 하프 비추고 그 미리 딱 대기하고 있다가 그 카메라가 한두 대가 아닐 거예요 그거 네. 거의 뭐 수십 대가 그걸 비추고 화질도 물론 좋고 그걸 비추려고 하면은
사전에 얼마나 많은 리허설을. 저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영상 인력 자체가 음악을 아는 사람이 찍어야 되는 맞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그냥 풀샷으로 그냥 연주하는 장면을 그냥 그냥 가만 한 대로 실황 중계 그렇지, 실황 수준이죠. 중계. 예, 예.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상품이 되겠습니까? 경쟁력이 없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아니 저도 실제로 사실은 본 공연이 하나 있는데 그 공연이 악기 목관 오중주를 연주를 하는데 이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이게 목관 소리가 플룻 소리가 처음에 크게 들리다 나중에 이제 바순 쪽으로 움직이니까 바순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문제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문제점이 많다는 거는 개선해야 되고 그런 점을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게 되면 당장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쳐서 정말 양질의 어떤 영상물들을 만들어 줘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공연 들거든요. 예술에서는 사실상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음악 분야가 제일 유리합니다. 사실 제일 유리하죠.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 어떤 공연의 기록 재생 이 기술 자체가 제일 먼저 적용된 게 그라모폰 음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라모폰 나왔을 때 사실 그거를 갖다 반대하는 음악인들도 많았다고 해요. 1880년대잖아요.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이 공연은 관객과 연주자의 상호작용, 실시간 상호 어떤 그런 건데, 관계인데, 그런 어떤 공간적인 거를 배제하고 청각을 분리시켜가지고 귀로만 듣게 하는 것은 이건 공연 예술의 어떤 저해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그라모폰 음악 영상 녹음과 재생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본 장르는 음악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청각이 그 시각에서 분리돼 가지고 우리가 귀로만 듣던 것이 다시 이제 시각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라서 이게 음악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매체 미디어 관점에서 보면 가지고 있는 건 맞죠. 근데 다만 이때 시각을 어떻게 결합을 시킬 건가 할 때 그냥 우리 시각이 아니라 영화적으로 편집된 영상이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된다. 지금 이제 우리 맞습니다.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이제 실황 중계하듯이 평면적으로만 비춘 뭐 문화회관도 우리 부산 문화회관 사실 실정을 보면 좀 안타깝죠. 카메라 한 3대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막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보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시각 그 청각과 시각이 다시 결합할 때 그 요구되는 어떤 시각의 편집된 역동성 클로즈업 할 때는 클로즈업 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눈으로 앉아서 보는 관객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도저히 볼 수 없는 각도를 보여주고 맞습니다. 볼 수 없는 표정과 손을 보여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건데 이제 이걸 어떻게 결합할 건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걱정하다시피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수준이 지금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다만 이것을 앞으로 이제 긴 관점에서 볼 때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갖다가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는 앞으로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잘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어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근데 해야 된다는 걸 예. 보고 그게 이제 참 그 앞으로 갈 길이 너무 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퀄리티 있는 영상 상품을 음악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들어야 그 투입돼야 될 비용이 얼마나 들까 생각하면은 네네. 진짜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수팀장님 말씀하신 게 그 예술의 전당의 그 싹은 예, 스크린이라는 예, 거죠. 예. 근데 그걸 제대로 그 편집 촬영된 걸 만들기 위해서 그 연주 비용 빼고 그 촬영에만 한 1억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실제 이제 그 온 스크린은 예술의 전당 내부에 그 영상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들이 있다는 거죠. 직원들이 최소한 4명, PD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인건비가 연중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록용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데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촬영을 하고 나서 편집 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영화 제작 수준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단순하게 기록을 해서 뭐 편집 두닥해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술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작가의 의도, 연출의 의도, 특히 드라마가 있는 뭐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 연주에도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소리는 왼쪽에서 들리지만 지휘자 이게 손가락 따라서 카메라가 워킹이 달라질 건데 그것을 연습을 하고 또 이게 테스트를 하려면 또 연습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또 인력에 따른 비용이 따지고 보면 엄청난 거죠.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가다가 진짜 가랭이 다 찢어지고 형편없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자제하고 싶고 이런 바람이죠. 제발 코로나가 물러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 공연 예술의 진가를 현장에서 제대로 그렇죠.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준비를 못할 수는 없으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선 문예관이든 또 학교에서도 그런 또 영상 교육을 단순하게 영화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공연 예술을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것까지 이제 새로운 직업군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아트가 장르가 생기는 거겠죠. 그런 식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새로운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군이 생긴다기보다는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육성을 해야죠. 정책적으로 그렇습니다.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역 대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고급 어떤 그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려면 이제 어떤 뭐 모셔와야 되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제 음악 같이 공부하면서 뭐 이 영상 촬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같이 양성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공연 현장에서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공연 예술이라는 그 장르가 한번 본 사람이 보는 거거든. 사실은 이게 취향이 형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취향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 보고 텔레비 화면 속에 나오는 공연을 보고 취향이 형성될 거라 기대해서는 안 될 거고 원래 취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제 보충하고 있다가 다시 현장에 가서 보게 되는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되는 건데 그러게 되면 이제 예술 교육이 또 다른 형태로 현장의 예술 교육이 아니라 화면을 통한 예술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비교를 또 하나 드리자면 지난 6월 19일 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BTS가 온라인 방방콘을 라이브로 스트리밍 공연을 했어요. 아미에게는 29,000원 온라인으로 그리고 비회원들에게는 39,000원을 받았고 그때 동시 접속자가 75만 6천 명. 그래서 매출액이 200억입니다. 200억. 그럼 거기 퀄리티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많은 카메라가 들어갔겠습니까? 자, 그런 걸 보다가 아니 그게 바로 김문문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런 그런 거 지금 그런 사태와의 어떤 비교 예, 부분 그런 거 보다가 지역에서 노력은 했지만 작품은 아주 하지만 어설픈 영상으로 노출이 되면 외면받는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걱정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 온라인 시장의 수요, 온라인 수요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조금씩 있어 왔죠. 그 클래식 음악 쪽도 있어 왔는데 문제는 이 온라인 시장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뜻던 만큼 개방하고 만들어 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유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만큼 너무 갑작스럽게 이게 진행되어 왔는 게 이거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맞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예. 진행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궁극적으로 영상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까 뭐 완성도는 이제 기본이지만 이거를 갖다가 영상을 갖다 이렇게 이제 유포를 해가지고 유통을 시켜가지고 그걸 본 시청자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극장 공연을 보러 오게 하는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이 순환이 되게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뮤지컬이나 어떤 대중 뭐 트로트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잘 되는데 이제 그 말하자면 기초 예술 분야 뭐 특히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이게 이제 수익성이 과연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본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이 이제 순환에 대해서 이제 우려도 많이 우려가 되고 됩니다.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BTS 수준으로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앞으로도 보는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코로나 시대에서 중요한 변화가 뭐냐니까 예술 수요가 분명히 높아진 건 확실합니다. 예술 수요가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는데 좋은 뉴스는 예술 수요가 시민들 수준에서 굉장히 지금 높아졌다는 것이고 나쁜 뉴스는 그 수요의 상당 부분을 미스터 트롯이 가져갔다는 거고 미스터 트롯이 맞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근데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무관객 공연 같은 경우에 이제 지휘자님들 원래 등 돌리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좀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 트롯신이 떴다라는 방송에서는 그 완전히 실시간으로 한 100명 정도의 그 같이 보는 그게 화면이 전체로 네. 360도 돌아서 같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게 이제 새로운 실험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그런 부산 예술계가 그런 걸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험성과 어떤 가능성에 대한 눈은 계속 열어 두어야 된다. 왜 그런 거 아니 가령 그 트롯신이 떴다에서 그 출연하셨던 그 진성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그 뭐 연세가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 중견 가수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노래 부를 때 언제나 그 관객들의 눈을 보면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왔는데 눈이 없다는 거예요. 화면만 있는 거지. 그랬는데 이래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 했는데 이게 끝날 때쯤 돼서 하는 말씀이 아 이제 저 화면의 눈하고도 이제 대화가 된다는 걸 이제 느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이게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결국 가는 거구나. 나도 이제 적응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도 너무 이걸 갖다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말고 한번 열어보자.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역시 뭐 대자본을 가진 어떤 그 방송사나 어떤 기획사나 이런 데서 이 싹쓸이 강자 독식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만 기초예술 특히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그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이 확실히 있어야 맞습니다.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네. 어떤 개별 어떤 연주자나 공연단에서 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인력은 공동으로 부산시 차원에서 양성을 해야 되고 그 인력들이 각 공연에 이제 투입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그러니까 됩니다. 온라인 시장이라는 것이 엄연히 클래식 음악계도 그 적지만 있죠. 있었고. 예, 있었고 앞으로도 더 커질 텐데 문제는 그 이 온라인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그 박스 오피스 수입이라는 그 부분이 그 우리가 뭐 어떤 예술 단체나 혹은 극장이나 재정 자립도 이야기할 때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크게 보죠. 그런데 이게 온라인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은 그 우리가 티켓 판매를 할 때 가격 차별을 하죠. 그 VIP석부터 해서 가격 차별을 하는데 결국 온라인도 한 좌석이 될 거예요. 아마 온라인도 그 유료화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그 온라인의 그 송출을 무료로 뭐 이벤트성으로 홍보용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은 이걸 유료화해서 뭔가 그 입장료 수입의 일부분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이제 그 대중성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중성이 있는 예술 분야들은 그 부분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클래식 음악은 특히 클래식 음악 중에도 그 수월성에서 뭐 솔직히 말해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의 민간 지역의 민간 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승부가 날 수가 있겠느냐 과연 우리가 이길 성산이 있느냐 할 생각을 해보면은 참 답답하죠.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또 이자 물까봐. 그 이자 물까봐는 사투리 아닙니까? 생각난 김에 아니 그 이제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이제 영상으로 송출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나서 객석으로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더라 이거죠. 왜 오페라를 돈을 그렇게 많이 내고 보니까 부담스럽고 영상으로 봐도 충분히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교양을 닦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 매트가 그 사례로 많이 그 회수가 안 되는 그 회수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그 생각이 든든했고요. 그게 왜 그럴까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가고 또 이제 이게 자주 만날 수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죠. 영화의 전당이 있다 보니까 영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음악 공연 말고 연극이나 뮤지컬의 경우가 아까 말씀하셨던 온라인도 하나의 객석으로 판매가 된다면 이게 이제 그 단순
송출하는 것으로 만족할 사람은 없거든요. 편집을 통해서 가까이에서 또는 뭐 백스테이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럼요. 새로운 네.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편집을 하고 그는 실시간은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영상 언어는 또 다르고 연출의 의도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거와 영상으로 느낄 때는 완전 느낌이 다 달라진다면 작가의 의도와 연출의 의도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어떤 껍데기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 상품을 느끼게 하려면 또 다른 장르로 그 찍을 때 연출의 의도와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영상 언어를 새로운 영상 언어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장을 드리자면 영상으로 보는 거는 제 형식 그건 진짜 시간 때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예술은 현장에서 밖에는 그렇습니다. 나타날 수 없다라고 감히도 주장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현장에서 만나자. 그거 미래를 그,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미래는 준비해야 되지만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 현장 예술이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은 꿈을 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네. 대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좀 충격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빈 필하모니의 그 레코드 녹음하는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차르트 슈트라우스의 어떤 곡이었던 것 같은데 현장에서 뭐 압도적인 울림으로 뭐 이렇게 울리죠. 근데 이제 녹음이 끝나고 나니까 현장에서 그걸 딱 틀어요. 무직 페어라인 자리라는 그 빈필 그 연주하는 그 장소였는데 그런데 그 녹음을 현장에서 딱 재생을 하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조금 전에 그 입체감이라든가 이런 건 다 어디로 가고 물론 연주 내용은 좋죠 물론. 아 그래서 이걸 통조림 음악이라고 하는구나. 뭐 이렇게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조림도 좀 고급화해서 좋은 이렇게 통조림이 만들 있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현장 음악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생각감과 또 어, 그 같은 공간에서 공감한다는 것도 다르고 또 관객의 그 박수나 열광하는 데서 그렇죠. 연주가가 느끼는 또 그 피드백이 예.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근데 그렇겠죠. 이제 그런 게 온라인 공연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하고 무관하게 우리나라 이 클래식 공연 쪽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그 야외 음악에 관한 거, 야외 음악이 뭐 영상 매체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베를린 필하모니, 뭐 발트빈의 콘서트라든가, 뭐 모르겠지. 빈피엘의 뭐 쉔부른 공연 등등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굉장히 자연 조건이 좋은 데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 야외 공연을 하기 위한 어떤 최적의 음향 상태를 갖춘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비용이 현저하게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그 음향을 제대로 내려면. 그래서 저도 야외 공연을 해보기는 해봤지만 거의 뭐 어떤 수준이랄까요? 어떤 뭐 선거철에 유세할 때 그 단 싸놓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증폭기를 대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하는 수준이니까 뭐 대중음악 가수하고도 같이 해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거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그런 공연이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야외 공연으로도 눈을 좀 돌릴 수 있다면 그나마 실내보다 좀 덜 위험하지 않을까. 예? 좀 뛰어 앉으면서 이렇게 바깥에서 하면은 그 최적의 장소가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이 아주 최적의 장소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 계속 홍보하고 예. 계십니다. 울림도 좋고요. 예.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이제 자동 반사도 되고 예. 그래서 영화의 전당이 좋다는 얘기가 근데 있어요. 지금 뭐 예. 주제가 뭐 그 야외 음악회가 이제 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렇긴 한데 그 영화의 전당은 그 야외 그 공간이 네. 너무 소음이 많아가지고요. 그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거기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워낙 소음이 심하니까 돈을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 집중을 엄청나게 해서 다른 소리는 전혀 못 듣고 그때 저희 실험했지 않습니까? 정명훈 씨와 서울시향 공연을 야외에서 했거든요. 그때 조성진 씨가 같이 했죠. 네. 그때
저는 기획자로서 야외 그 소음 때문에 이건 다 환불이다. 엄청난 걱정을 했는데 단 한 건도 안 생겼습니다. 그 물어봤더니 차 소리 하나도 안 들렸어. 그래요. 칵테일 파티 효과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공연장이다. 원래 그 생각을 공부 했습니다. 잘하는 애들은 시끄러운 거 별로 이야기 안 해. 집중해가지고 하는 예, 예, 애들.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공연의 그 티켓 값을 아까워서 많이 물었기 열심히. 때문에 열심히 네, 좀 네,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그 이야기 좀 우리 대체로 이제 말씀하실 때 이게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것이 대체제냐 보완제냐 맞습니다. 할 때 이게 대체제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보완제이긴 한데 이게 무시 못할 보완제인 맞습니다.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시대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만 하더라도 극장에서 우리가 또 호흡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크잖아요. 극장이라고 하는 그 대형. 그런데 지금 모바일로 지금 넷플릭스. 이미 네. 넷플릭스도 되고 이제 모바일로도 이렇게 공급되니까 이게 상당 부분은 그 비율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바일로 공급된다고 해서 극장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 있기 전과 뒤는 분명히 비율은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뭐랄까 시민들의 어떤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어떤 눈높이가 이미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돌아갈 수 없는 단계를 건넜다. 그래서 이 영상은 분명히 하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다면 잘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제는 분명히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저는 이제 아까 뭐 영상의 어떤 완성도 퀄리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공감하시고 이제 그리고 인력도 양성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기획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지금 부산 지역이 지금 영상이 모자라는 부분이 아까 영상 완성도 자체도 모자란다고 하겠지만 기획력이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유명한 BTS 이런 것들만 수익성이 있고 이제 일반 어떤 뭐랄까 다른 소수 장르 내지는 순수 예술 같은 경우에 좀 수익성이 없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최근에 이번 코로나 시기에 그 브로드웨이 중에서 브로드웨이 그 한 배우 중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던 배우 하나가 자기가 1인 뮤지컬을 집에서 제작을 유튜브로, 하는 예, 거를 예.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맞습니다. 조회수가 대박이 났잖아요. 네, 네. 이분은 그렇게 초인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네. 알려져가지고 이제 150만 원, 200만 원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BTS급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영상을 기획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클래식의 어떤 음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돌아보는 엄청난 기회를 주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대면 다니지 마라, 여행도 금지, 뭐 지역에서만 놀아라, 집에 방구석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동네를 보게 되는 거죠. 과거에 뭐 다른 지역을 다니던 해외 여행만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국내만 있어야 되거든. 특히 또 지역에만 있어야 되니까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코로나 시대에 맞이했다. 그렇다면 풍경, 여행지로서의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술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회,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지역의 예술가들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음악협회에서 예를 들면 예술회관 1층에 영상 장비를 제대로 구축해가지고 각 장르별 릴레이식 공연을 유치해서 계속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본다든지 또 저희가 국내에 있는 유명 아티스트를 이제 초청해서 공연을 할 때 대형 부산 문화회관이든 영화의 전당이든 그때 이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협연을 공연을 하듯이 그걸 좀 더 밀도 있게 자주 그리고 지역 관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 예술 발굴 시리즈를 음악협회에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걸 이제 지역에 있는 문예관과 또 지역에 있는 기획자들과 같이 한번 해보면 코로나 시대에 지역의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발굴이란 말씀 굉장히 좋으신데 어떤 인물별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살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연장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좀 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냥 지금 공연 자체만 어떻게 찍고 홍보하고 이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 그 스토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네, 거죠. 여행을 가듯이. 그러니까 예. 발굴이란 말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탐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집에서 어떻게 살고 평소에는 어떻게 살고 이 사람 인생은 어땠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번에 공연을 합니다 해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획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미디어 용어로 이제 트랜스미디어 방식이라고 멋집니다. 하고, 예. 트랜스미디어라는 것은 각 영상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 그리고 이 사람의 연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조각조각들을 시청자들이 퍼즐을 스스로 맞추는 거죠. 네, 네. 요새는 다 그렇게 맞추는 데서 희열감을 느끼고 참여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이런 걸 유도하는 그런 기획력이 아, 멋집니다. 예, 이제 시도돼야 다큐멘터리 되는데 같은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지역을 것들이 돌아볼 모이는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될 수 네.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이제 지금도 보면은 그 연예계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네.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수가 있으면 가수의 삶 뭐 혼자서 어떻게 혼자 사는 사는지 거. 그 집도 냉장고도 열어보고 막 네. 이런 식이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공연은 공연대로 이렇게 연결시킨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획력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역시. 음악협회가 이제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좀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요번 참에 기회를 만들어서 시에도 예산도 좀 요청하고 그러니까. 또 지역의 또 기업가들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참 좋겠다. 어떻게 뭐 위기가 기회다. 할 일이 참 많겠습니다. 앞으로. 최 부장님 너무 잘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획력을 이제 이야기하시니까 그 이제 기획력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자연히 지원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네, 네. 그건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기획력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그러면 클래식 음악이 아주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잘 됐었나? 행복하게 잘 아. 지내고 있다고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런 험악한 상황이 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죠. 예전에도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 더 어렵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뭐 일찍 저 문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다 한 거란 말이죠. 네, 네. 이 기초 예술이라 해야 되나 순수 예술이라 해야 되나 이쪽 이제 대중 수요가 따라오지 않는 이런 공연 예술 쪽은 그 생산성이 고정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비용 때문에 질병이라는 비용 거. 질병이 계속 발생하죠. 맞습니다. 이거는요, 이건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불치병이거든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예,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이런 비유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하자면은 그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수혈을 계속 받아서 지원이라는 수혈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 생명 유지하냐? 여러 가지 살아있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 환자가 또 다른 합병증이 하나 생겨가지고 더 힘들게 된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기획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음대 졸업생들이 이제 제자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서 뭘 하고 있나 이걸 이제 이래저래 들어보면 참 안타깝고 그래서 나가기 전에 뭔가 좀 계획을 하고 나가면 좋지 않겠니 이런 생각에서 뭐 그런 이제 수업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하고는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보니까 학생들이 물론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에만 정말 달리는 말 경주마처럼 이렇게 끝까지 자기 전공만 매진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졸업하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걸 이제 느끼니까 여러 가지 저 출구를 모색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겨요 요새. 그래서 지금 그 이지훈 선생님 이야기하신 이런 기획력이라는 것도 그 실제로 이제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기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제 이걸 영상들을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계획을 쫙 수업 시간에 이제 늘어놔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점점 더 클래식 음악 하는 학생들 중에도 많이 생겨야 되지 않겠는가. 예. 뭐 그런 게 기획력으로 다 연결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또 인식이나 또 파악도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하신 걸 좀 보태려면 작년에 이제 그 문광부에서 약 한 달 동안 한 3개월 정도 전국의 17개 시도에 15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요즘 보는 그 공연 장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1등 공연뿐만 아니고 이제 전체 문화 장르를 물어보니까 영화가 77%고요. 그리고 대중음악이 23.3%, 이제 중고등학생 중심이겠죠. 연극이 14.9%, 뮤지컬과 미술 전시가 각각 13.5%, 그리고 이제 전통 예술이 10.3%, 클래식은 없네. 문학 행사가 6.7%, 드디어 나옵니다. 서양 음악 클래식이 6.1%더라고요. 많이 나왔네요. 이거 높은 거. 높은 건데. 무용보다 낮더라고. 무용은 2.4%. 아, 그래서 그렇죠. 만세를 불러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5% 이하라고 그 생각해요. 다시 또 질문을 내립니다. 그러면 관람 의향률 한번 더 물어보니까 영화가 역시 더 봐야 되겠다. 81.7%, 대중음악이 역시 30%, 뮤지컬이 23.2%, 연극이 21%, 미술 전시회가 15.6이고 전통이 11.8, 문학이 또 여전히 8.3이고요. 클래식은 이제 7.4%, 약 1.3% 늘었더라고요. 미안해서 아마 본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1%, 2%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그 같아요. 없죠. 예. 그 이제 거의 이게 뭐냐면 학교 교육에서 이제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비중도 사실 학교 교육은 클래식을만 가르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또 불구하고 이게 취향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런지 안 보려 하는 것 같아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대중음악이 또 이게 대중 매체가 영화가 워낙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그 틈에 못 비집고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와 이제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역의 문화를 좀 바라보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 이제 그 방법이 뭔가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지역을 돌아보는 이때 지역에 있는 예술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발굴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게 될 수 있고 코로나가 다시 부산에 있는 예술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통계를 보시더라도 사실은 음악을 굉장히 쪼개가지고 통계가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음악. 합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악이라는 거라고 장르라고 본다면 이건 큰 수요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중음악 듣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퍼센트 안에서. 네, 맞아요. 네, 음악이니까. 그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음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걸 쪼갰다고 볼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전통음악하고 다 나눴으니까. 그런데 이 옛날 기록을 보면 베토벤이 살아있던 시대에 베토벤 음악을 관심을 가지고 향유하면서 살았던 인구가 몇 프로 되느냐 하면은 그 정도를 넘어서지 않을 겁니다. 그 시대에도. 네, 그 시대에도. 합창교향곡이 초연되는 날 사실은 그 영화 뭐 불멸의 연인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극장을 꽉 채운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날 흥행에 실패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 합창교향곡을 공연하는 날 그 굉장히 날씨가 좋았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날씨가 좋으면 미친 듯이 야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극장에 온 숫자가 굉장히 작았다고 그때나 하는 지금 그런 그래서 네, 이제 에피소드가 우리가 있거든요. 많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좋은 일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 해도 어차피 클래식 음악이 옛날에도 어떤 교육받은 일부 계층 사람들이 그렇죠, 누리던 그런 그 교양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베토벤 시절이라는 게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전반 그 무렵인데 사실은 그 귀족들 위주의 향유청에 한정되어 있었죠. 물론 이제 시민 계급들이 많이 성장은 했지만 그 시민 계급들 중에 귀족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이제 그 부를 축적해서 귀족 사회와 교류하고 진입했던 그런 하위 귀족들, 원래 상위 귀족들도 있고 하위 귀족들로 진입을 많이 하죠. 그렇게 귀족 계층을 그 당시 예를 들어서 빈이다. 그 빈의 인구 전체 인구 대비 귀족은 그 당시 1% 2%를 안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위 귀족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도 5%를 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귀족들이 많이 진입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윤 교수님 말씀대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또 노출이 필요하거든요.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가장 이거를 그 민중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시스템이 사실은 그 공산주의였던 것 같아요. 네. 러시아라든가 이거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산 시립경영학단에 오랫동안 그 호른 주자로 있던 그 이반 네델체프라는 그 호른 주자하고 이제 우연히 얘기를 할 기회를 가졌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 그 취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하던 시절에 그 불가리아 사람인데 그 소피아 음악원을 졸업하면 다 취업이 됐다. 단 성적이 1등이다. 우수하면 소피아의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 들어가는 거고 저 성적이 하위권이면 저 시골 어디에 극장에 간다. 단 거의 다 취업은 된다. 웬만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시골 구석구석까지 그런 시설물들을 다 짓고 이렇게 하고 또 음악 학교들을 세워서 교육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이제 자유화 물결을 타면서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음악 학교 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너무 교육을 너무 그러니까 이제 받았네요. 자본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이제 없애버리니까 네. 이렇게 돼서 제가 뭐 지금 뭐 공산주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가 문화민주화 혹은 문화민주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또 일각에서는 문화민주주의라는 것이 해석을 민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뭐 찾아서 그걸 이제 만들어서 생산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냐 하는 그 논리 얼핏 이제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뭐 BTS 막 좋아하죠. 그리고 7080은 또 장년층들 많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지도 않고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공연장에서 해주면은 뭐 편하죠. 아주 쉽게 막 갈 수 있고.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왜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5% 6%밖에 안 되는 향유층을 가졌으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오고 유지를 해오느냐 하면 그만큼 그 본질적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지원을 하는 건데 그냥 그 많은 지원이 있습니까? 그 많은 지원. 그러니까 길게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미미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을 길게 하고. 그윤 교수님 말씀도 이제 공적 지원의 어떤 중요성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김호민 교수님도 어떤 클래식 음악이 가지는 어떤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소수가 과거에 그 베토벤 시절에도 소수다라고 하셨지만 그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귀족이라는 게 이제 없는 시대고 귀족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뭐랄까 좀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적 귀족주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적 귀족주의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너무 황금만능주의에 쩔어 있는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어떤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어떤 그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게 사회를 바꾸고 사회를 개선하고 또 크게 보면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사회 정의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근본적인 어떤 심성의 개선에 있다고 보는 거라고 볼 때 그 프리드리히 그 실러가 바로 베토벤과 동시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실러라는 사람이 어떤 그 클래식의 말 그대로 고전주의 문학의 대가이기도 하고 이 클래식이라는 정신을 굉장히 잘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실러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를 바꾸고 개선하고 하는 것의 모든 그런 개혁의 밑바탕에는 먼저 그 심성, 인성의 그러니까 고상해지고 귀해져야 된다. 그래서 고귀화, 심성의 고귀화가 가장 밑바탕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심성을 고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니까 예술 교육이 필요하다. 예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이 슐러의 태제가 지금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네. 뭐 멋지다. 그래서 이게 바로 클래식 정신이다. 맞아요. 그 아까 제가 이제 베토벤 당시 이제 아직도 그때는 귀족들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던 시대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그 클래식 음악이 귀족들이 즐기던 음악이다. 그래서 지금 귀족 시대냐 이렇게 그 혹시라도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것이 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귀족들이 그때 이런 음악을 즐길 수 있었던 게 뭐냐? 귀족이기 때문에 즐긴 것이 아니고 가치를 귀족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여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클래식 음악이든 또 그 클래식 미술이든 그건 그 어릴 때부터 노출이 되고 그걸 즐길 만한 능력이 안 되면은 즐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은 향수 능력이 갖춰지려고 하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인가요?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그래서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린 학생들한테도 문화예술 교육을 얼마나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까? 네. 뭐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네.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음악협회도 이제 좀 깊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지원 기관들에서도 힘들게 살다가 지금은 더 힘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가지고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맞습니다.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실제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기획을 하고 관객을 만나는 입장에서 뭐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 중고등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10,000원 정도의 비용을 써서 공연장을 갈 수 있도록 15억을 책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쓰고 있답니다. 빨리 써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기초예술의 순수예술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좀 저희 기획자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BTS와 경쟁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그 순수 예술이 갖춰야 될 자세가 뭔가도 같이 고민을 하면 또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고 그 공간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공간에서 기록을 하고 유통을 하는 차원에서 넘어서 가지고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예술가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영상을 통해 좀 만난다면 그 문화예술 교육과 또 아이들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기획자로서 해봅니다. 좀 막상 예술가들과 만나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예술가 정신, 코로나 시대의 예술가 정신은 무엇인가 또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침 우리가 지난 주말이 전 세계적으로 그 음악 축제였잖아요. 하지를 맞이해서 그죠. 뮤직 들랍 세트 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다 하지 날에 하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더니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또 뭐랄까 적응하고 진화해 나가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될 거냐라고 물은다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꾸 이제 궁하면 통한다고 어떤 새로운 방식들에 대한 모색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온라인 어떤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그리고 영상 완성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어떤 그 클래식 음악 본연의 가치에 대한 고민들도 예술가 스스로도 있어야 되겠고 또 사회적으로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아까 제가 어떤 그 정신의 고귀화라는 그 실러의 태제 말씀드렸는데 그 따지고 보면은 사회 변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기존 문명에 대해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때까지 문명이 현대 문명이 살았던 게 옳았던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바꿀 건가 할 때
예술이 정말 가지는 역할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아까 사회를 바꾼다고 할 때 예술이 가진 힘이라는 것은 신라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먼 구름 한양석 선생님도 우리 부산이 나온 음악가라고 할 때 그 예술 구국이라고 했어요. 예술 이 나라를 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새기고 싶은데 예술로 나라를 구한다보다 예술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정신의 고귀화를 통해서 그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구한다. 이게 결국 예술 구국이나 실러나 한영석 쌤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 음악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스스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예술가 스스로도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실제도 이렇게 행정 쪽에서는 대면 예술 활동이나 뭐 축제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예산까지 줄이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행정가 입장에서는 뭐 활동을 안 하니까 이거는 돈을 갖고 하지 마라. 예산 좀 줄이자. 이런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 이 그 시대에 말씀하실 때 딱 카메라를 꼬라보면서 하시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사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또 현재 그 지역의 예술가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지, 그걸 통해 관계를 어떻게 만날 것인지가 필요한 이 점에 예산은 더욱더 필요하고 정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연 예술은 사실 기초부터 차분하게 이렇게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지원이 좀 약했다고 미비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번 계기로 이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동안에도 우리가 그 공연장의 재정 자립도를 보면은 우리 부산 문화회관 같은 아직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제일 큰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큰 공연장이지만 어쨌든 재정 자립도가 10%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7% 정도 됐죠. 예.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공연 입장료 수입이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줄어들고 민간 연주단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 부분이 줄게 될 거라고 보죠. 그렇다 그 줄은 부분만큼 온라인 수요가 보충을 해주느냐, 그건 또 우리가 기대를 못합니다. 뭐 결과가 뻔한 거죠. 지금 적어도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기관 쪽에서 감안을 해서 뭐 좋은 것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자고 하는 거죠. 내가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못 가지는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같이 가지고 싶어 같이 가지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같이 가지는 데 드는 비용이 또 들게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렇게 문화를 산업으로 보고 뭐 드라마가 성공하고 대장금이 성공하고 또 K-팝이 성공하니까 진짜 모든 문화가 다 돈이 된다고 문화 산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 재정 자립도에 대한 요구가 좀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열심히 확인한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장용이라고 서울에 있는데요. 74% 이상의 재정 자립도를 갖고 있다가 이번에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직원들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극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코로나 시대에 발생을 했고요. 예술의 전당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85%가 넘는 그 사태에 수입이 없고 대관이 안 되니까 또 지그재그 앉기로 하다 보니까 대관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없고 빚을 지게 되는. 그래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재정 자립도를 강화하는 것이 대수는 아니다. 이번 기회에 재정 자립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즐기는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국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영상 분야 조금 한정해서 말씀을 덧붙이자면 그 영상을 갖다 이제 제작을 하려고 할 때 지금 부산이 사실 영상 도시를 표방하고 그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관련 시설과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 근데 요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 할 때
이걸 갖다가 칸막이 없이 칸막이 없이 이런 기관들의 협조와 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빨리 시급하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관련 시설과 그 기관들의 협조가 같이 공유돼야 된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영화 도심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제 실제 그 제대로 된 퀄리티 높은 영상물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면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맞네요. 지금 영상 시대가 지금 왔는데 그렇네요. 새로운 의미에서 영상 시대가 왔는데 공연 예술과 영상 예술을 결합할 수 있는 게 부산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가 지금. 그렇네요. 말씀이 굉장히 아주 지금 정말 중요한 영화의 전당에 부분 있는 같아요. 저도 예.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영상산업과 임직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벽을 허물고 다 함께 지원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우리 부산의 기초예술을 지원하는 기관은 이제 부산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이 있고 또 문화산업 쪽 이 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문화산업 쪽은 또 다른 기관이 맡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산업진흥원이죠 아마. 네. 그러니까 이 두 기관은 영상위원회. 별개로 우리는 우리 할 일, 우리는 우리 할 일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연계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되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시설과 인프라는 우리 그렇네요. 서울에 안 집니다. 뭐 약간 숫자에서는 몰라도 이제 퀄리티 부분에서는 자료 어떤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음악협회에서 예술회관에 있던 극장에 영상 장비를 넣을 필요 없이 영상 장비 있는 곳으로 예술가를 그렇죠. 데리고 가서 그렇죠. 거기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영상 기술을 그렇죠. 입혀서 부산을 대표하는 영상부를 만들어 전 세계 유통하면 되겠습니다. 진짜네. 그건 진짜 네, 생각 못했던 네, 건데. 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에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서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차르트라는 뮤지컬과 또 오페라의 유령은 지그재그 자석 뛰어앉기 하지 않고 전 세계에 유일하게 뮤지컬 공연을 하고 있는 곳이 또 서울이고 부산이고 또 한국인데요. 앤드루 로이드 웨버가 그걸 부러워서 K 방역에 대한 또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참에 이런 거죠. 국공립 공연장에 지그재그 앉기 말고 마스크 끼고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국가에서 좀 완화라는 표현도 좋겠네요. 국가에서 조금 지침을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누구는 또 지키고 있고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공연장은 안전한 곳이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질서를 지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또 공연 산업이 또 문화예술 산업이 조금 더 산업이라는 단어보다는 활동이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예술가들도 좀 위축이 좀 되지 말고 좀 어떻게 표현의 방식들을 그 방역에 그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이디어를 자꾸 좀 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아까 뭐 발굴 프로젝트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이 기회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데카메론 부산 데카메론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을 데카메론 이름을 제가 장명까지 했습니다. 오늘을 네. 위해서. 예, 그 데카메론이라는 거 다 아시다시피 1350년경에 그 피렌체에서 그 패스트를 피해서 시골로 오신 분들. 한 그 10명의 남녀가 주고받았던 서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모인 100가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술 그 음악 쪽에서 한정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10명의 부산 음협에서 어떤 10분의 음악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뭐 장르가 포함되겠죠. 이런 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도 좋고 그리고 어떤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좋고 어떤 느낌도 좋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연주면 연주 성악이면 성악 관현악 연주면 연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릴레이로 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에게 던지는 음악 편지라고 할까? 음악 이야기라고 할까? 데카메론 프로젝트를 한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 그런 플랫폼을 어디로 할 건가? 제가 이까지 사실 고민해 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아이디어인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버스 정류소에서 부산 시정 홍보하는 그 탑이 설치돼 있거든요. 네, 네. 버스 기다리는 한 뭐 5분 10분 동안 보고 가라고.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부산 시정 홍보하는 뉴스 끝나고 나면 뭐 TV 드라마도 틀어주고 그냥 아무 그게 없습니다. 원칙이.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부산 음악협회 분들이 메시지를 던지고 연주하는 그런 거 한 가지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 그 장소를
정거장을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과거에는 시내버스에 TV 영상이 설치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여튼 몇 가지 방식으로 그걸 갖다 한번 해서 예술가들도 뭔가 스스로 한다는 것을 부산시하고 부산음악협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하나 어떤 예술적이면서도 캠페인이 되겠다, 희망을 그렇죠. 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캠페인.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또 시 지원은 또 그렇죠. 더 강화돼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덕분입니다. 같이 하면서. 예술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음. 그동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예술가들이 아까 이지훈 박사님 말씀대로 뭐 위축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저도 어느 한 단체 음악회를 갔더니 그 연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멤버들이. 그래서 내막을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한 서너 달 쉬는 동안에 예술가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다른 전업을 할까 생각 중이라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주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 연주를 한번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연주를 포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뭐 4학년 이제 졸업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막 졸업장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한편으로 그 친구들이 공연장에 나서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나 능력이 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대학 교육을 받고 자신이 전공한 분야에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도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뭐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끝까지 연주를 해서 음악가로 살아남아주면 그러니까 더 공연 좋겠죠. 예술이 직격탄이라 가지고 제가 예. 좋아하는 그 연극 극단 국악 그 끼리 프로젝트 그 네. 친구가 지금 그 이삿짐 센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극 극단하고 몽키 댄스를 영화에 나에서도 했고 그 그러니까. 작품 이후에 영국에 영국까지 에디버러까지 간 갔고 친구잖아요. 제가 그 영국 따라가서 그 응원도 하고 했다니까. 어, 사비 들어서. 진짜 큰 예, 힘이 제가 돼서. 정말 그 작품이 부산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키워보려고 그러니까요. 유통까지 제가 그러니까 했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진짜 뭐랄까 저도 마음속으로 맞습니다. 응원하고 변 대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 지금 이삿짐 센터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게 코로나19 시대에 뭐 계급을 누가 나눠놨더라고요. 재택근무를 해도 생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뭐 대기업에 계신 분들, 뭐 코로나 발생하고 바로 재택근무 들어가고 월급 제대로 받고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두 번째 계급이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해야 되는 사람들, 뭐 의사나 간호사, 소방관, 뭐 이런 분들. 세 번째가 이제 소상공인들, 손님이 없어갖고 망해가시는 분들, 어려우시는 분들. 예술가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네 번째더라고. 잊혀진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인 거죠. 아무 세상에 있든가 없든가 몰랐던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 그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제 실제 병원에 계신 분들, 경로당한테 요양원에 계신 분들, 유럽에서 많이 돌아가시니까 잊혀진 분들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예술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음대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맞닥뜨리게 되는 그 현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 음대 졸업생들이 그렇게 힘들게 되고 다른 일을 하고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이삿짐 센터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극악하게 드러났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서히 우리가 준비해가면서 변화하면 되는데 너무 갑자기 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 그 음대를 졸업해서 음악 연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추측컨대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2~3% 정도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외에는 뭘로서 먹고 사느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음악 연주가 아니라 음악 교육 학원을 한다든지 뭐 개인 레슨을 한다든지 뭐 요즘은 또 문화예술 교육사 같은 자격증 제도가 있으니까 학교 강사를 한다든지 그건 엄밀히 말해서 연주 활동과는 조금 다르죠. 교육 활동이. 아니 근데 바로 그 점에서 지금 영상 문제가 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음대 졸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산에 있는 예술가들 중에 공연 수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고 1등을 수입의 1등을 뽑으라고 할 때 전부 1등은 이제 교육 관련이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지금 영상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자라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그 영상 인강 듣고 자란 세대들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얘들한테는 거부감이 영상을 없죠. 갖다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 건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그 공연뿐만 아니라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육이기 때문에 영상이 더 중요해졌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 음대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서 먹고 사는 일은 내가 열심히 실기 공부를 했지만 나가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이 실기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구나.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교육, 내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노래를 잘 가르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과 관련된 메소드도 충분히 좀 자기가 그쪽 생각이 있다면은 그걸 배워야 되고 경험을 쌓아야 되고 또 뭐 교육이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음악과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싶다면은 그쪽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갖고 뭐 좀 배워야 되고 그런 것을 대학에서 미리 조금 인식도 시켜주고 길도 조금은 열어주고, 물론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뭐 90%겠지만 그 나머지 부분을 대학에서 조금 해주면은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하는, 앞으로 뭐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는 이걸 생각을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요즘 제가 TV를 보면서 팬텀 싱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가끔씩 뭐 의도적으로 보지도 않지만 보면은 음대 졸업생들 나와서 참 졸업생이든지 뭐 재학생이든지 전공하는 성악가들이 나와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무대가 예전 같으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혼냈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어디 정통 성악을 하는 사람이 그런 데 가서 그 대중음악이나 부르고 말이야, 뭐 그런 혼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요즘은 이제 상당히 그게 좀 열렸죠. 거기에 대한 생각이. 근데 아까 음악 시장이라는 것이 클래식 음악과 분리해가지고 이건 대중음악, 이건 전통음악이고, 이건 클래식이고 뭐 이렇게 사실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은 정통 성악을 배워서 이 가창력이 좋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가서 깃발 꽂고 여기서 내 활동 영역을 정하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지. 클래식, 여기는 대중, 뭐 유리벽을 딱 치놓고 요 건너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요새 김호중이 인기가 되게 김호준 좋아요. 미스터 트롯에서 나온. 조금 그런 부분도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예전에 아마 그 친구들이 노래를 하는 그 발성법하고 사실 지금 친구들이 노래하는 발성법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성악하는 친구들은 완전히 진성으로 소리를 내서 두껍고 굵게 내야 된다면은 지금은 어차피 뭐 앰프나 마이크를 통해서 노래를 내기 때문에 깨끗하고 예쁘게 진짜 이렇게 벨칸토 창법으로 노래를 불러도 워낙 공연장이 좋으니까 이제 그 수요에 맞춰서 창법을 뭐 자신이 개선하면 충분히 또 어떻게 보면 상품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저는 또 조금 그 음악을 하는 친구들, 이제 전공을 하는 친구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이렇게 영상화되면 사실은 그 영상물에 맞는 어떤 외형 조건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뭐 제시 노먼 같은 그런 성악가들이 소리 잘 내는 성악가들이 인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안나 네트레코 같은 그런 성악가들이 인기가 있거든요. 영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비주얼적인 면들도 안 좋은 굉장히 분도 잘한 분인데 그 성함을 말 못하겠네. 왜냐하면 그 기분 나빠지죠. 근데 사실 예. 요즘 그래서 제가 외국 성악가들 예. 요즘은 이유를 특히 듣는데. 유튜브가 이게 뜨면서 실제 또 비주얼하고 상관없이 컨텐츠 자체에 어떤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컨텐츠 내용이 좋으면 전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네, 1시간 30분 경과됐다고 이제 네. 그 마치라는 신호가 있는데 네. 이제 정리를 살살 해야 될 것 정리를 같습니다. 좀 마무리 좀 해주시면 하시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좀 했더니 좀 서성호 팀장님 오늘 굉장히 말씀을 뭐 준비를 많이 하시고 내용은 없고 이제 조금 이렇게 활력을 드렸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준 박사님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네. 제가 이거 준비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아까 예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비대면이다 보니까 안 만나려고 하는 또뭐 예산 담당자도 계시긴 하겠지만 투자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투자. 그 투자가 반복된 실패가 될 수도 있고 또 영상 인프라를 통해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를 제대로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더욱더 제대로 된 투자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성호 팀장님은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강조를 하고 필요하죠. 계시고 예, 윤성원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뭐 어차피 이제는 독감처럼 코로나하고 같이 그 동거하는 공생해야 되는 시대 같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목표로 삼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목표다. 네. 뭐 좀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어떤 그 영상물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거, 저도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 끝나겠지 해서 이제 그 영상물을 제작해서 수업 자료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했거든요.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하면서 조금씩 요령도 생기고 뭐 좀 속도도 나고 속도도 나고 뭐 자막을 넣는 것도 관심을 가져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이게 우리가 피해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 보충제로서의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또 잘 찾아보기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가능하다면은 공연이든 교육이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될 수 있으면 대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게 뭐 저 바람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예술이라는 게 그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체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온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체제지 사실은 이게 결과물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완제지. 그래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 보완제. 보완제. 예, 그래서 그렇고 또 이지훈 박사님. 예, 그 어떻게 보면 공연장이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맞습니다. 그 지하철 타서는 옆 사람하고 얘기도 나누고 하지만 공연하고 있을 때 공연하면은 야단 맞거든요. 이야기하면 야단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스크 끼고 있고 한 이렇게 방향으로. 그렇게 앞만 보고 공연 보고 있고 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온도 재고 손 소독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전문가들 과학자들하고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연장이 다시 또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와 함께 어쨌거나 저는 이제 코로나 위기라는 것이 아마 세계 시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던가. 네. 인류 역사상 사실 뭐 세계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있었지만 그래도 그게 몇 나라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뼈저리게 모든 세계 시민들이 함께 겪었던 적이 있던가. 저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말 위기이지만 또 하나의 어떤 우리가 또 새롭게 인류가 또 거듭나고 문명을 바꾸는 또 기회로 만들 수도 있겠다. 혹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서 우리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오늘 우리가 뭐 영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 이게 예술은 대면이 핵심인데 맞습니다. 비대면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쨌든 이제 지혜를 모아가지고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원근 교수님. 네. 그 공연 예술은 현장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그
그 공연 예술의 클래식 음악도 공연 예술의 일부분이고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감흥 그것은 온라인으로서는 결코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특히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 어쿠스틱한 음향 그걸 듣기 위해서 그 긴 교통 시간, 교통 지옥을 뚫고 공연장까지 가서 맞습니다. 그걸 오케스트라를 듣는 거지. 그게 없다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음반 듣고 뭐 MP3 들으면 되지 뭘 하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시장이 앞으로 뭐 많이 필요하다 해도 그건 어떤 경우에도 한정적이고 그 결코 큰 부분을 공연 예술의 본질적인 부분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이 예술가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일시적으로 잘 극복을 하면은 공연 우리 클래식 음악의 본질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아까 이지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정신의 고귀화를 위해서 예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술이 가진 힘은 뭐 코로나19가 와도 사실은 예술의 필요성 또 예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산음악협회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좌담회도 사실은 이 음악이 그만큼 정말 살아 숨쉬는 우리의 그 어떤 기본적인 정신을 이루어주는 그런 어떤 모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좌담회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오늘 부산 클래식 음악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다 부산광역시 음악협회와 국제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이 좌담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상으로 데뷔했네 데뷔 첫날입니다.